당신은 누군가의 손길이 두려워 본 적 있나요? 아침마다 어머니의 멍든 얼굴을 보며 이게 가족일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단 한 편의 유튜브 영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벨라루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성, 폭력이 일상이었던 집, 침묵만이 허용된 나라, 그녀는 어떻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을 다시 배우게 되었을까요? 왜 그녀는 한국에서 유자차 한 잔에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존중받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 19분이면 당신도 알게 됩니다. 한 여성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얼굴을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8살, 벨라루스의 민스크 외곽 작은 공업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는 표현조차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두려움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아침 멍이 든 얼굴로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숟가락을 들 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늘 흐렸고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배운 가정의 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역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고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술이 몸에 들어간 날이면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함을 지르시다가 어느 순간 그 손이 탁탁 소리를 내며 어머니의 뺨을 스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면 방 안책상 아래에 들어가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죽였어요. 눈을 감고 5을 세고 10을 세고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어른들이 그런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손은 가정의 질서야. 말대꾸하니까 맞는 거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친척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말은 참아야 한다.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이란 그런 거다였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마치 모처럼 박혀 어릴 적 제 자신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인생을 무너뜨린 건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제 오빠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에게 향할 때면 조용히 저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유일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고 책을 읽어주며 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19살이 되던 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후로는 편지가 종종 왔고 전화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대한 지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연락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대에 직접 전화를 하셨지만 늘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군복을 입은 2 남자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엘리시 미카일로 비치 병장은 자살로 추정됩니다. 그 짧고 차가운 문장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오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조차 바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은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했고 사망 후 한참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애써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이랬습니다. 군대에서 다 그런 거야. 남자라면 견뎌야지. 가족은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지. 이런 말들은 저에게 칼처럼 박혔습니다. 슬픔을 견디기도 전에 저는 사회 전체가 우리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벨라루스는 그저 살아야만 하는 장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공기는 차고 사람들은 침묵하며 제도는 폭력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졌고 저는 그 무너진 자리를 말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침묵은 생존이다. 그 말이 진리가 되는 사회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서점을 오가며 책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방에서 유튜브를 보던 중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썸네일엔 한국의 어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제목은 오늘도 사랑을 요리하는 부부였습니다. 호기심 반, 지루한 반으로 영상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그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부부는 서로를 여보, 자기야라고 부르며 다정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팔을 다듬으며 장난을 치자 아내는 웃으며 그 손으로는 설거지나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낯설고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런 말투 진짜 존재하는 걸까? 이게 연기가 아니라 실제 부부의 일상이라고. 그 영상 하나가 제 마음 깊은 곳,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멍들지 않은 아침, 고요한 저녁 식탁. 그 모든 것이 저에겐 너무나 멀고도 낯선 것들이었기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떠나고 싶다. 아니, 떠나야 해. 이곳을, 이 침묵과 폭력의 땅을 벗어나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상 브이로그, 한국의 부부 문화, 한국 직장 분위기, 외국인의 한국 생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수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 영상 속 사람들은 대부분 웃고 있었고 대화에는 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으며 작은 식사에도 서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익숙하다는 듯 등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실수에 대한 반응이 소리 지르거나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 그건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했습니다. 저건 일부만 그럴 거야. 저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 거야. 하지만 매일 영상을 보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하루하루 무너지는 집 안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오빠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서점에서 받는 월급은 방세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 가지고 있던 책과 소지품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았던 스카프, 소설책, 선물로 받았던 향수까지 모든 것을 팔아 비행기 티켓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스크바를 경유해 인천으로 향하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한국이라는 곳에 내가 가게 되는 걸까? 출국 당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엘레나야, 꼭 행복해야 해. 그 말은 마치 이별 같은 작별이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들은 응원 같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빠르고 친절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에도 긴장이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공항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 대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사람들. 제가 도착한 이곳은 분명 제가 살던 세계와는 다른 규칙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을 택했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적어도 안전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김밥집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안산 다문화 거리에 위치한 작은 분식점이었고 외국인 직원들을 종종 고용하는 곳이라서 주인 아주머니께서도 영어 몇 마디는 하실 줄 아셨습니다. 처음 일할 때는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했지만 몇 번 실수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김이 찢어졌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괜찮아. 다시 말면 되지 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괜찮아. 그건 제가 살아오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돌아온 건 언제나 고함이었고 손찌검이었고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실수마저도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한 손님이 계산을 하며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지 라고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앉아 한국어로 수고 많으세요를 여러 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수고하고 있어. 엘레나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너무 낯설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한국어 공부 앱을 들을 때면 저는 다시 살아간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존중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안산의 김밥집에서 일한 지 3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몸이 익숙해지면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이 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들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가게에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눈빛이 조용했던 남자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김밥 한 줄과 우동 한 그릇을 시키는 사람. 말이 없었고 늘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며 조용히 식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말며 그의 쟁반에 조심스럽게 우동 그릇을 놓았고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 말은 명령도 질문도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피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손이 차네요. 따뜻한 거 하나 드릴게요. 그가 내민 건 유자차 한 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달라. 그 후로 그는 종종 유자차를 건넸고 저는 그에게 조금씩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는 이름이 도진 씨라고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말이 없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지만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도진 씨 역시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어느 날 가게 문 닫을 무렵 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같이 산책할래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가게 근처 호수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날 그는 제가 일하는 환경은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물었고 저는 서툰 말로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빠의 일은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 처음이다라는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힘들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벨라루스의 겨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도 가족의 축복도 없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번째 진짜 관계였습니다. 도진 씨는 저를 단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처음 맞이한 아침,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간 식당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진 씨 회사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전에 치료받았던 치아에 임시 보철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앞니에 공백이 생겼고 저는 당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누군가는 바로 병원 가보셔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지금 당장, 이 시간에 한국은 그런 게 가능해? 제 머릿속엔 벨라루스의 병원 대기줄과 무뚝뚝한 간호사의 얼굴, 소독약 냄새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나중에 갈게요라고 말했지만 도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갈 수 있어. 근처에 야간 진료하는 치과 있어요. 같이 가요. 그의 손에 이끌려간 치과는 제가 평생 본 어떤 병원보다 깨끗하고 조용했고 접수부터 진료까지 단 10분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친절했고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도진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혼내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지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도 매일을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침이면 도진 씨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부엌에 불을 켰고 전기포트에서 김이 오를 무렵이면 엘레나 씨, 따뜻한 차 한 잔 어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눈을 뜨는 매일이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에 위험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벽지는 약간 벗겨졌고 수도꼭지는 가끔씩 삐걱겠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 안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함 소리도 눈치를 봐야 할 기류도 없었으니까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귓속말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은 제가 어릴 적 꿈꾸던 것 이상의 행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안산의 김밥집은 어느덧 제 두 번째 집이 되었고 손님들의 얼굴도 주문하는 말투도 하나둘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오시는 노부부 손님은 저에게 늘 같은 인사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라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느끼지 못할 만큼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기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이곳에서 처음 배운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도진 씨와 함께 가까운 시장에 갑니다. 저는 아직도 숫자 세는 게 서툴러서 몇 번이나 상인에게 가격을 다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진 씨는 웃으며 옆에서 조금 깎아주세요 하고 외쳐줍니다. 가끔은 물건값을 깎지 못해도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에 상인은 덤으로 미나리나 마늘종을 얹어주십니다. 그런 풍경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곳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린이용 동화책을 읽었고 유튜브로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도진 씨는 퇴근 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발음을 고쳐주고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물이 차오르듯 감정이 넘쳤습니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이제 살아가는 중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진 한 장, 짧은 인사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 마트에서 산 딸기 사진과 김치찌개, 그릇을 찍은 사진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단답형이었습니다. 응, 맛있어 보이네. 한국은 춥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모티콘이 붙었고 감탄사가 붙었고 마침내는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엘레나야, 요즘은 아버지도 예전 같진 않아. 그래도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 너는 꼭 너 하고 싶은 삶을 살아. 엄마는 그게 제일 부러워.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님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두려움과 타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이곳으로 데려오자. 이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맞으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예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그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울음을 참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나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네.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도 된다고. 존중받아도 되고 사랑받아도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웃어도 된다고. 한국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었지만 이곳은 저에게 다시 살아가도 된다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게도 추억이 있고 일상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안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도 저는 김밥집에서 일합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찬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압니다. 밤이 되면 도진 씨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엘레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행복해. 여러분은 엘레나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폭력에서 도망쳐와 한국에서 처음으로 존중을 배운 그녀의 삶이 여러분 마음에도 무언가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존중받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감동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